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방위적인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의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합 집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른바 구치소 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핵심 증인 3인이 출석 안 했기 때문에 구치소 청문회는 이미 무산됐다고 보면 될 테고 국조특위 위원 8명이 감방 안에 들어가서 지금 감방 신문을 시도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조 의원님. 가도 물론 그 최순실 씨가 대답을 제대로 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은 그 청문회 자체가 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네. 속기사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고 네. 또 언론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답변이 있었는지를 그 공식적으로 확인할 길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순실 씨 선서를 바꿔서 질문 답변을 하는지 그것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될 일이고 네. 어쨌든 그 우리 청문회의 의지는 높이 사줄만 합니다만은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해서 이제 국민의 뜻을 네. 받들어서 구치소까지 가서 한 거는 전에 1997년도에 한보 청문회도 있었지만은 구치소의 안에서도 또 수감방, 감방에까지 들어가서 한 거는 처음이어서 그런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러면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최순실 씨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시도는 좋지만 국민들의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게 1시간여 전에 화면이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제 서울구치소 안에 입장하는 장면까지는 카메라가 찍었지만 그 안에는 카메라가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들리는 이야기로는 감방에 들어갈 때도 네. 카메라 기자 한 명만 들어가서 만나는 장면만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신문은 비공개로 한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카메라 기자 같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직 확인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감방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는 법적 효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의신문을 한 것도 아니고 속기사도 동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신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최순실 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지금 이제 그 여러 차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특위에서 국회 모독죄를 적용해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이는 장면이 서울구치소 장면이고 그리고 또 다른 팀은 이제 남부구치소로 가서 안종범 전 수석이랑 정호성 전 비서관을 또다시 이제 또 감방 신문을 하겠다는 건데 이 국조특위 입장에서는 이게 최순실 보호소냐 법무부를 강하게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변호인 측에서 특히 그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법원의 결정 사항을 이제 들이대면서 법원에서 변호인 이외에는 일체 접견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변호인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와서 만나겠다고 하는 건 이거는 법원 결정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회 청문위원회는 그거는 변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다른 피해자들이 하고 이제 만난다든지 해서 입을 맞춘다든가 또 진술을 조작한다든가 또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진상을 규명하는 그 접촉까지 금지한 건 아니다 하고 이제 밀고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국조위원들도 그런 그 시도를 했다라는 상징적 의미의 의미 부여를 하지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그 의무사항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질문과 또 의미 있는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내세웠던 공황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진짜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가 그런 걸 확인하는 정도의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 국조특위로서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 정도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차 교수님, 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결국은 최순실 증인의 발언을 직접 듣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동안. 근데 결국은
안 나온 거잖아요.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국민들 앞에 나서기가 상당히 네. 부담스럽든지 아니면 뭐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이 검찰 그 답변 태도에서 보여지듯이 국민 무시인지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청문회에 쓴다는 그 자체를 상당히 좀 본인 스스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지금 불출석 사유서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그거든요. 뭔가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는 상황이라서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 지금 뭐 불출석 사유서는 공황장애 뭐 심심 그 피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황장애라는 말을 그 이유를 댔다가 사실상 그 구치소 안에 공황장애 약을 하나도 반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오늘은 말을 좀 바꾼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 나름대로는 이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를 피하기 위해서 머리를 상당히 많이 이 지금 뭡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자기 스스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보시는 화면은 또 다른 팀이죠. 이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또 다른 팀이 남부구치소 안종범, 정호성 두 증인은 남부구치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조금 전에 찍은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감방 청문회에 나선 팀이 최순실을 직접 만나는지 신문회인지 그거까지 아직 속보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조 의원님, 결국 이제 국조가 좀 무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국정조사 활동 기한이 1월 15일까지입니다. 아직 한 3주 정도 남아 있었는데 추가로 뭐 성과를 낼 수 있는 뭐 중간에 뭐 법을 개정해서라도 강제권을 뭐 부여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국정조사 청문회는 저런 최순실 씨라든가 저런 그 피해자들처럼 수사도 받고 있고 또 재판도 받고 있는 그런 증인들의 입장에서는 나가봐야 자기들한테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고 차라리 그 불출석으로 인해서 국회 모욕죄로 해서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인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뭐 징역 안 줍니다. 그동안도 보면은 뭐 벌금 한 몇백만 원 정도 주니까 뭐 그 정도 받고 안 나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검찰 수사 받는 거나 법원 재판 받는 것도 그건 뭐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국회에 가가지고 청문위원 18명 앞에서 그 답변을 갖다가 하루 종일 받아야 되고 무슨 답변이 올지도 모르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생중계로 전 국민이 보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거기서는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받을 때는 변호인의 조력이 변호인 옆에 두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런 도움도 못 받기 때문에 말 잘못했다가는 뭐 국회에서 그 때문에 처벌받을 일은 말 잘못해서 처벌받을 일은 없지만은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불이익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나오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을 강제로 데려와 가지고 입을 열어서 국민들 귀에 다 듣게 의혹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강제 수단이 없는 거. 그게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도 이번에 다 그런 걸 갖다가 확인했기 때문에 국회가 청문회 권한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 특히 이제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법정형도 좀 올리고 법원도 지금처럼 뭐 몇백만 원 벌금 때리고 많은 이런 게 아니라 양형도 좀 올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이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져서 국회 청문회가 뭐 검찰 수사만큼은 아니라도 최소한 국민들이 보는 데서 검찰 수사는 국민들이 못 보잖아요. 보는 데서 기본적인 의혹은 해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1988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정조사가 부활이 된 것이 1987년 지금 현행헌법에서 제의가 됐는데 88년 13대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국정조사 청문회의 정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 법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 대해서 당시 이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상권 분립의 원칙에 벗어난다. 그래서 지금 구인장을 국회에서 발부하는 걸 못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여야 3당이 여야가 이 부분에 제도적 보완을 한 번쯤은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내일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탈당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국정조사 청문특위에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지금 그 탈당에 가담하시는 위원이 5분이나 계세요. 그러면 이 5분이 만약에 탈당하게 되면 어차피 교섭단체 비율에 의해서 다시 또 국정조사 청문위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1월 15일까지 청문회 그 기간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여기서 과연 그 새누리당에서 지금 이제 그 나가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보완하는 측면에서 어떤 분들을 내세울 것이냐 부분인데, 그 전에 보면 최규일 의원이 물러나고 난 뒤에 다시 뭐 백승주 의원을 보임을 해서 소위 말해 친박 의원들을 이 계속 보임을 함으로써
뭔가 지금 진상을 좀 가리려고 하는 그런 듯한 의혹을 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은 새누리당이 조금 이 상당히 진상을 파악할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로 보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지금 보이는 화면 영상은 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구치소 내 아마 접견실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접견실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직접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지금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고 조 의원님, 예. 이 구치소 측도 촬영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예. 기자도 지금 막는 것 같은데 예. 법적으로 뭐 국조특위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사실상으로 저렇게 할 경우 이제 제지를 못하죠. 예. 그리고 어쨌든 국정조사 또 최순실 씨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국민 앞에 세우고 저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세우고 질문과 답변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치소 측도 사실은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 규칙을 조금 양보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저 장소는 수감동에서도 특별 면회실 어디 주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갇혀 있는 그 감방은 아니고 그렇죠. 감방 들어가는 과정은 또 이제 다른 과정이 있는데 거기 들어갔을 때 동영상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그 스마트폰 카메라로 최순실 씨와 질문 답변을 주고받는 장면을 보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구치소 측에서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게 또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을 봤을 때는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 씨가 있는 감방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결국 이제 최순실 씨의 감방 신문은 좀 감방 신문까지도 무산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전해온 바로는 이 카메라 기자 한 명을 대동을 해서 들어가서 최순실 씨하고 만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리고 그 기자는 바로 빠지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구치소 측에서는 그것이 보안 시설이라고 해서 카메라 기자 대동하는 부분 또 그리고 의원들이 휴대폰을 들고 가는 부분도 앞서 제가 듣기로는 이 김승태 위원장하고 또 여야의 각각 한 분씩 또 세대를 휴대폰을 들고 갈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마저도 아마 구치소 측에서 보안 문제를 들어서 아마 거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감방 청문회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정황으로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최순실 씨를 만나지 못한 것 같은데 뭐 들어온 소식이 좀 더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서 한 축이 국회 국정조사라면 또 다른 쪽은 특검이 될 겁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전방위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 조윤선 장관의 문체부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 삼성물산과 또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도와줬다. 그리고 그 대가로 또 삼성으로부터 여러 가지 최순실 씨 측을 비롯한 여러 또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대가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일단은 제3자 뇌물죄의 대가 관계지만은 최순실 씨 재산 그 내역과 그 조선 경위 그것과 또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걸 또 그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규명한 결과에 따라서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통해서 사실상 직접 뇌물을 받은 직접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확신을 가지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검찰도 오래 수사를 했지만은 검찰은 사실 저런 부분의 맥을 제대로 못 짚었고 또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 곳을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 압수수색을 못했다 하는 그런 측면, 그걸 이제 검찰이 아직 특검이 이제 치고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것 같은데 야권에서도 이번 특검 수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와 관련해서 오늘 발언 하나 했었는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계로 조윤선 장관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총체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몰랐을 리 없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특검은 강제 수사를 하고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서 그러한 국정농단의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일단은 뭐 방금 이제 조혜진 의원도 그렇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특검 수사가 좀 어떤 성과를 좀 낼 수 있겠다고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뭐 축구로 치면 지금 특검은 닥치고 공격이죠. 네. 뭐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닥치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부분은 물론 뭐 김기춘 전 실장이 상당히 뭐 법률적 지식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중요한 증거들 지금 남겨놓았겠습니까? 다 폐기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제3공화국 시절에 그 권력의 실세처럼 잘 나갔고요. 그리고 또 제6공화국 시절 노태우 정부 때는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정권에서는 왕실장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네.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집에 이렇게 검찰 수사관들이 와서 수색하는 장면에 보면 자신은 아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무너지는 그런 하나의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조윤선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혀 대다수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던 바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뭐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 지금 혐의가 소위 말해서 이 블랙리스트에 이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조금 진보 인사들에 대해서 상당한 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 불이익을 준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조윤선 장관의 이 지금 집무실뿐만 아니라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조윤선 장관에 대한 심리적 압박도 있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조윤선 장관이 이 두 분의 장관 그리고 정무수석 최측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혐의도 그렇게 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 그 칼이 내한테도 바로 올 것이라는 그런 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외곽을 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대면 조사 나아가서는 청와대에는 압수수색을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청와대 압수수색 뭐 지금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다 뭐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지금 관심이 있는 부분은 최순실 딸 정유라 씨 독일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정유라 씨를 국내로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조 의원님 어떻게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예, 그 특검이 굉장히 강하게 네. 압박을 하고 있죠. 적색 수배 네. 요청을 했는데 적색 수배 요청은 그 살인이나 강도, 강간 같은 그런 강력 범죄나 네. 조직 폭력 같은 그런 조직 범죄 그리고 통상 한 50억 이상 정도 되는 그런 거액의 경제 사범들에 대해서 체포영장도 발부되고 또 범인 인도를 해야 될 경우에 이제 요청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특검이 정유라 씨의 신병 확보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아마도 이 혐의 중에서는 50억 이상의 그 거액 경제 사범과 관계돼 있다.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씨 일가가 독일이나 유럽 쪽에 도피한 금액에 대한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심지어 8천억 이야기도 나오고 또는 조 단위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 예. 거기에 이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이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계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독일 검찰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특검에서 최순실 씨가 이렇게 도망가거나 도피하거나 또 숨거나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들까지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네. 해서 고립시키는 작전으로 가고 있고 또 공개 수배를 하기 때문에 교민들의 그런 제보 또 지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그 압박을 견디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이게 돌아올 가능성이 소환되어 올 가능성이 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소환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예. 그 또 하나 지금 뭐 재산 뭐 조 단위까지 나왔다 이렇게 뭐 아직 의혹입니다만 얘기하셨는데
최순실 씨 불법 재산, 예. 재산이 국정농단으로 불법하게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환수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뭐 전두환 특별법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뭐 지금 뭐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환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국민들의 분노한 감정에 대한 국회 나름대로 이 대응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쉽지는 않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최태민 씨 일가가 물론 그러니까 최순실 씨 아버지 최태민 씨가 1970년대 중반에 이 큰형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끼고 이 구국봉산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재산을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11.6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그때 많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자금 같은 경우도 많이 빼돌렸다. 그리고 80년대 유경재단과 영남대학교를 통해서도 상당한 재산을 축제했다는 것이 뭐 주요한 정황으로 봤을 때는 다 맞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은 그것을 딱 부러지게 네. 그 부분을 그러니까 딱 증거로 잡아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그 시효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라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특검에서는 최대한 국고에 환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구체적으로 잡아내는데 이번 이 지금 최순실 씨한 단죄 못지않게 중요한 수사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재산 환수하는 방법에는 첫째는 이제 그 탈세에 대한 추징을 통해서 네. 탈세 혐의가 이제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범죄 수익 은닉죄라고 해서 네. 지금 이제 수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범죄 행위로 이제 규명이 되고 나면은 그와 관련된 이제 재산들을 이제 그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거기서도 벗어나고 있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국민적 그런 그 동의가 있다면은 특별법을 통해서 소급 입법을 통해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 폐지뿐만 아니라 소급 적용해가지고 예, 특별법을 해야 통해서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좀 새누리당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가장 지금 관전 포인트가 새누리당 분당 사태. 내일 대규모 탈당을 이미 예고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여당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당연히 조기 대선 정권과 맞물려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야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분당 선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원수는 30여 명 정도 안팎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확정된 인원은 오늘 최종 점검 후에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초에 2차적인 소규모 탈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분당과 동시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준비를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당 일정은 저희가 1월 24일 날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의원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같이 정당 생활을 그 새누리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게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뭐 저는 이거의 책임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결코 가볍지 않다. 탈당한 일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노력해서 쇄신해야 될 일이고 서로 책임져야 될 일이지 이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뭐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되어져야 될 일이다. 임명진의 새누리당이 어제와 무엇이 다른지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청문회 위정교사 의혹과 노골적인 국조 TV 방해 행위를 저지른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의원을 즉각 경질하고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위 맞불 집회라는 곳에 가서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김진태 의원을 불러다 회초리를 때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임명진 체제를 친박 기득권 세력들에게 탈당 방지용 방패막이로 이용되다가 끝내는 물러나게 될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새누리당 탈당파에서는 내일 오전 10시 탈당을 예고했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친박계 지도부가 있는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좀 탈당을 자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조 의원님, 예. 가장 관심이 규모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오신환 의원은 30여 명 안팎이라고 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30명이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네.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핵심이고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이상 그 넘어서는 숫자가 몇 명이냐 하는 거는 뭐 분위기에는 영향을 주겠지만은 네. 뭐 큰 변수는 아닌데 교섭단체는 확실히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새로운 개혁 보수 신당을 만드는 흐름은 이제 대세로 잡혀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되돌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개혁 신당이 창당이 돼가지고 민주당하고는 이제 개혁 경쟁을 하고 또 기존의 새누리당 도로 친박당이라고 돼버린 이 새누리당하고는 이제 차별화 경쟁을 하면서 대선 준비를 조기에 치러지게 되는 이 대선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섭단체 구성은 무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20명. 예. 다음 목표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미가 있는 수치라면은 제3당이 되느냐 마느냐 아니겠습니까? 예. 2명 넘어서서 거기까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내일 창당하고, 그러니까 탈당 분당하고 네. 교섭단체 구성하고 난 이후에 정치적 흐름하고도 관계가 있고 네. 무엇보다도 1월 초에 들어 귀국할 예정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 당과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저는 기존 새누리당에 들어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고 네. 보지만은 이 보수개혁 신당에 같이 하지 않고 충청권 인사들을 의원들을 갖다가 규합해가지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하는 네. 충청권 의원들을 규합해가지고 독자 신당을 만들 것인가, 그에 따라서 보수개혁 신당의 그 세분리기도 영향을 받을 텐데, 만약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개혁 신당에서 현재의 그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오세훈 의원, 남경필 지사 이런 분들하고 경쟁해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의 또 보수개혁 신당 합류가 이루어지고, 그래 되면은 새누리당, 현재 새누리당은 사실상 후보를 내기 어려운, 의미 있는 후보를 내기 어려운 불임 정당, 대선에서 아무 역할을 못하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급속하게 보수개혁 신당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네. 흐름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반기문 총장의 거취에 따라서 예. 이제 국민의당 38석을 넘어서서 제3당이 될 수 있다. 예.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저는 뭐 내일 사실 의미 있는 숫자는 물론 교섭단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보수개혁 신당의 입장에서, 탈당파 입장에서는 아마 38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금상첨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겠죠. 단번에 원내 3당이 돼야 된다. 그렇죠. 원내 3당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문제는 앞으로 이 개혁 보수 신당이 어떠한 그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내일 탈당에는 그러니까 같이 동참하지는 않지만 그런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도파 의원들이 한 30여 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한 분인 이주영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간 좀 지켜보겠다. 과연 어느 당이,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개혁 보수 신당이 누가 더 쇄신을 잘하고 보수개혁을 잘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난 뒤에 판단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양쪽 정당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쇄신에 대한 이 발걸음을 아주 빨리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지금 정강정책의 여러 가지 정책 노선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적 쇄신까지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오늘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한다면 서청원 의원까지도 자기는 인적 청산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부분이 이 골수 친박들이 이걸 용인할지, 그것이 아마 하나의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 거기서만 제대로 인적 청산을 못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도로 친박당이라는 것이 낙인이 확실하게 된다면 중도파 의원들의 선택은 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차재현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인적 청산이 되느냐 마느냐가 반기문 총장의 판단과도 또 연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인적 청산이 안 되는 친박당에 반기문 총장이 들어갈 리가 없고, 그건 사실 그 새누리당 안에 지금 말씀하신 중도층 의원들은 보수개혁 신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어느 정파든 이렇게 같이 손잡고 또는 이제 합류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친박 핵심들하고는 누구도 이제 손잡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그 친박 핵심이 갖는 반국민성, 반민심의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이 건재한 당에는 반기문 총장이 들어갈 리가 이제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친박 핵심들이 이 서청원 의원이든 최경환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핵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원들이 인적 청산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다면은 그건 임명진 비대위원장 인선까지 갈 필요도 없었죠. 유승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가지고 거기서 내리는 조치를 그대로 수행했으면 되는 건데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 자기가 끊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거는 거부하고 그 대신에 이제 임명진 그 목사님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건데 그거는 마지노선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그 손대지 말고 그 범위 밖에서 뭐 당명을 바꾸든 뭐 당색각을 바꾸든 뭐 이런 건 할 수 있는 건 해볼 수 있다라고 이게 선을 꺼준 거기 때문에 그 선을 넘기는 그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 선을 넘는다면은 진짜 새누리당 개혁 그건 인정해줘야죠. 인적 청산하고 그분들이 뭐 정치를 그만두든 아니면 새누리당을 나가든 이런 조치를 임명진 목사가 하고 또 그 친박 핵심들이 또 새누리당이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최신의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신당 움직임과 맞물려서 조 의원님, 예. 좀 입법과 관련해서 좀 하나 질문을 또 돌려서 예. 드릴게요. 예. 만약에 30여 명이 탈당을 한다면 예. 야권 의석 170석하고 합치면 200석이 넘어버립니다. 예. 물론 비박 신당, 비박 예. 신당이 야권 민주당하고도 현안별로 입장이 다르겠지만 예. 상당 부분 개혁 입법에서 같이 공조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전망이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개혁신당의 노선은 현재 천명되어 있는 거는 안보는 확실한 정통 보수로 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나 민생, 교육, 복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혁적으로 가겠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취해온 노선보다는 상당히 낮은 이제 쪽으로 가겠다라는 그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안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 새누리당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죠. 사드 문제, 재치 문제라든지 또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나머지 경제 민주화라든가 또 복지라든가 노동 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정 부분 새누리당하고도 또 같이 하고 또는 그 야당하고도 같이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 곧 다가오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은 야당하고 경쟁 관계입니다. 새누리당은 의미 없는 후보를 낸다면 또 경쟁하겠지만 그 가능성은 현재 높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등을 비롯한 강력한 후보를 갖고 있는 야당하고 경쟁 관계인데 특히 개혁 경쟁 관계죠.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집권에 성공한 중요한 이유가 경제 민주화라는 이 개혁 아젠다를 들고 나와가지고 야당보다 선점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야당하고 강력한 개혁 경쟁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국회가 열려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법안이나 예산, 추경이나 이런 그 예산 같은 걸 다루게 된다면은 야당하고 같이 할 부분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야당하고 개혁 경쟁 노선이 더 강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질문드리냐면 보통 이제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은 예. 국회 입법 논의는 거의 지지부진해지기 때문에 예. 이거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대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교수와 조혜진 전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